조국이 불바다가 됐는데 이제 돌아갈 곳도 없지 않나요? 수백 명의 천재들 앞에서 중국 기자가 던진 무례한 질문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모님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 16살이란 천재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1945년 폐허가 된 베를린에서 미국과 소련은 총이 아닌 명단을 들고 싸웠습니다. 다음 전쟁의 승패는 천재의 뇌가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그 싸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상대는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보스턴 새벽 2시 나사 국장실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잡아야 합니다. 그 애가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오후 2시 15분, 제 인생의 궤도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는 데는 대형 스크린에 뜬 단 한 줄의 빨간색 뉴스 속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테헤란에서 온 16살 나시린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글로벌 우주 영재 캠프의 대강당이었습니다. 나사가 전액 후원하고 세계 상위 0.01%의 영재들만이 초대받는다는 이곳은 오직 논리와 수식만이 지배하는 완벽하게 차가운 세상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수백 명의 천재들과 그들을 평가하기 위해 모인 최고의 천체, 물리학 석학들이 제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상에 서서 목성, 탐사선의 비선형 동역학 궤도 진입 모델을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변수를 통제하며 우주의 법칙을 수학으로 증명해낼 때마다 장내에서는 낮은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어떤 거대한 우주의 비밀도 제 머릿속에 공식으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찢어버리게 될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불과 6달 뒤 전 세계 과학계의 콧대를 산산조각 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저의 그 알량한 오만함이 끔찍한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당 뒤편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교수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외신 기자가 불쑥 마이크를 가로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특종을 낚아챘다는 듯한 지독하게 비열하고 흥분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나시린 양, 방금 들어온 긴급 속보입니다. 당신의 조국 테헤란의 대규모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신망은 전부 파괴되었고 민간인 거주구역까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늘이 뚫리고 조국이 사라진 마당에 당신의 그 훌륭한 우주 연구는 앞으로 어디서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그 기자의 말이 통역기를 거쳐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일제히 렌즈를 돌렸고 플래시 불빛이 터질 때마다 제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귀에서는 날카로운 기계음만이 맴돌았고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어 폐부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제가 띄워놓았던 아름다운 목성의 궤도 대신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테헤란 시내의 참혹한 영상이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천재들이 모인 그 강당 안에서 제 조국을 향해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물리 공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망치듯 대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뛰어들어간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고향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질 듯 번호를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수백 번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통신망이 전면 단절된 전쟁통 속에서 늙으신 부모님이 살아계실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침대 시트를 꽉 틀어진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처럼 목구멍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어 피눈물이 날 것 같던 그날 밤 새벽 1시 죽은 듯이 웅크려 있던 제 방문을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나사에서 국제영재 선발을 총괄하는 고위 관계자 콜먼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완벽하게 세팅된 은발을 한 그는 전쟁의 참혹함 따위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듯 아주 여유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어린 양을 구원하러 온 절대자처럼 말입니다. 나시린, 조국의 비극은 정말 유감이란다. 그 무례한 기자 녀석의 질문은 마음에 두지 말 거라.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듯했지만 저는 그의 파란 눈동자 속에서 아주 정교하고 차갑게 돌아가는 계산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 하나를 제 책상 위로 미끄러지듯 밀어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해. 너의 그 천재적인 두뇌는 인류의 위대한 자산이야. 전쟁통에 썩혀버리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재능이지. 여기 제트추진연구소 전액 장학금과 보스턴 최고급 기숙사, 그리고 너와 네 가족을 위한 미국 영주권 보장 서류가 있단다. 저는 멍한 눈으로 그 빳빳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 붉은색 잉크로 인쇄된 단 한 줄의 조항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미국 정부에 영구적으로 귀속되며 향후 모든 연구, 성과와 권리는 나사의 소유로 한다는 명백한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콜먼 박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쥐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이 서약서에 사인만 한다면 나사와 연계된 미 정부의 모든 정보망과 특수구출팀을 동원해서라도 네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빼내주마. 너는 그저 우리를 위해, 위대한 미국의 우주 개척을 위해 그 똑똑한 머리로 궤도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아주 합리적이고 완벽한 거래지 않니? 합리적인 거래. 그 단어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명치 끝에서부터 뜨거운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 부모님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제 뇌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해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끔찍한 불행을 틈타 자비로운 구원자의 얼굴을 하고서 저를 철저히 자신들의 소유물로 만들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재능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폭력보다 더 잔인하고 오만한 서구 엘리트주의의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콜먼 박사가 건넨 그 수십억짜리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그의 오만한 눈앞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콜먼 박사님, 제 부모님의 목숨값이 제가 풀어낼 궤도 방정식 몇 개인가요?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박사를 향해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쇼윈도에 전시될 똑똑한 원숭이가 아닙니다. 내 조국이 불타고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며 던져주는 당신들의 그 더럽고 오만한 자선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찍찍 찢겨나간 백지수표 조각들이 보스턴 기숙사의 차가운 바닥 위로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달아오른 콜먼 박사는 거칠게 방문을 열고 나가며 저주에 가까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네 부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나서야, 비참하게 짓밟히고 나서야 내 제안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끔찍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허세 좋게 서류를 찢어버렸지만 당장 갈 곳 없는 16살의 이방인 소녀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부모님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제가 기댈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던 찰나 침대 구석에 팽개쳐져 있던 휴대폰이 아주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유일한 핏줄, 서울로 시집간 언니 파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실인 짐 쌀 필요도 없어. 무조건 몸만 빠져나와. 형부가 방금 보스턴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표 끊었으니까 당장 공항으로 뛰어. 여기서 언니랑 형부가 널 지킬게. 제발 살아만 있어줘. 언니의 목소리 뒤로 낯선 한국인 형부 강태성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제 일단 와. 오면 다 살 길이 생기니까 무조건 와. 저는 가방을 움켜쥐고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불안의 공식들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혈연을 중시하고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라는 한국.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국인 사돈 처녀가 전쟁난 조국을 등지고 짐덩어리처럼 굴러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사도 내게서 궤도 방정식을 원했던 것처럼 그 낯선 한국의 가족들도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쓸모가 없어지면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차가운 얼음벽을 겹겹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듯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보스턴의 그 거대한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거대한 중력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세운 완벽한 방어기제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을 만들어낸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게이트에 반투명한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고 낯선 한국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로 왈칵 밀려들어오는 순간 저는 마치 적진 한가운데 떨어진 병사처럼 잔뜩 날을 세운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서구의 엘리트 사회에서 제가 뼈저리게 배운 세상의 진리는 언제나 완벽한 기브앤테이크, 즉 철저한 조건부 거래였습니다. 나사의 고위급 인사조차 제 머릿속에 든 천체, 물리학 지식의 가치를 달러로 환산해 부모님의 목숨과 교환하려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낯선 한국의 가족들 역시 겉으로는 저를 거두어주는 척하지만 결국 제게서 무언가 대가를 원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칫밥을 먹으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겠지. 쫓겨나지 않으려면 내 천재성을 증명하고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걸 그들에게 끊임없이 어필해야만 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 멀리 언니 8인과 덩치가 산만한 낯선 한국인 남자,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향해 허겁지겁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남편인 강태성 형부와 언니의 시어머니인 최명숙 여사님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짐짓 도도하고 당당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저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얼마나 성가신 불청객인지 계산하는 눈빛을 보낼 거라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스펙을 묻는다면 제가 나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완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도착한 최명숙 여사님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제 IQ가 몇인지, 보스턴 캠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 심지어 제 부모님의 안위조차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거칠고 마디가 굵은 두 손으로 잔뜩 얼어붙어 있던 제 두 뺨을 덥석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붉게 충혈된 눈시울로 저를 꽉 끌어안으며 통역기조차 필요 없는 아주 투박하고도 강렬한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복잡한 궤도 방정식으로도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저의 완벽한 방어 기제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낸 그 충격적인 첫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 어린 것이 비행기 타고 오느라 얼마나 무서웠어.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밥은 먹었어? 배고프지? 제 양보를 감싸 쥔 최 여사님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 언니 8인이 황급히 일한어로 통역해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배가 고프지 않냐고.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온 16살 이방인 소녀에게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우주기관이라는 나사의 고위 관계자는 저를 보자마자 제 두뇌의 가치와 위대한 인류의 발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든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위해 얼마의 돈과 영주권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묻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한국의 할머니는 제가 천재이건 말건, 앞으로 노벨상을 받을 제목이건 말건 그런 것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핏기가 가신 제 하얀 얼굴을 보며 이 불쌍하고 조그만 아이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따뜻한 밥 한 술을 넘기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 오직 그 하나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당황한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자 옆에 있던 강태성 형부가 제 커다란 이민 가방 2개를 번쩍 들어 올리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처제, 이제 아무 걱정 마. 여긴 한국이야. 하늘에서 총알 날아올 일도 없고 자다가 폭탄 떨어질 일도 없어. 형부가 다 지켜줄 테니까 일단 짐 풀고 집으로 가자. 어머니가 어제부터 처제 온다고 장을 얼마나 무식하게 보셨는지 몰라. 공항을 빠져나와 형부의 낡은 SUV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한강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수백만 개의 불빛들은 보스턴의 야경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절함의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 이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는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서구의 엘리트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조건 없는 환대란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일 뿐이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어느 평범하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나사에서 저에게 약속했던 수영장이 딸린 보스턴의 최고급 대저택과는 거리가 먼 아주 소박하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또다시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집 안가득 진동하는 진한 냄새. 그것은 한국 음식 특유의 마늘 냄새나 된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동시에 이 낯선 땅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고향의 향기였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의 정체가 저를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돈 처녀가 돼지고기는 입에도 대면 안 된다면서 파린이한테 물어보니까 할랄인지 뭔지 하는 고기만 먹어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우리gang 서방시켜서 저기 이태원 이슬람 사원 앞까지 가서 양고기랑 닭고기 제일 좋은 놈으로 떼어왔지. 내가 돋보기 끼고 유튜브 보고 열심히 따라 만들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최명숙 여사님이 앞치마에 젖은 손을 쓱쓱 닦으며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식탁 정중앙에는 이란의 전통 스튜인 고르메 사브지가 커다란 한국식 뚝배기에 담겨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양고기 케밥과 샤프란을 흉내내어 노랗게 물들인 볶음밥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이방인 소녀, 그것도 종교마저 다른 사돈. 처녀를 위해 이 연세 지긋한 한국인 할머니가 무거운 돋보기를 끼고 유튜브 영상을 더듬더듬 찾아가며 꼬박 이틀 밤을 새워 낯선 페르시아 요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고르메 사브지를 한 입 떠 넣었습니다. 완벽한 고향 테헤란의 맛은 아니었습니다. 특유의 허브향 사이로 묘하게 한국의 고추장이 약간 섞인 듯 칼칼하고 매콤한 끝맛이 혀끝을 강렬하게 맴돌았습니다. 완전히 어설프고 기상천외한 퓨전 요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투박하고 매콤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텅 빈 위장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아주 낯선 뜨거움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쫙 퍼져나갔습니다. 맛이 이상해? 아이고, 내가 한국 고추장을 한 숟갈 넣었더니 매운가 보네. 입에 안 맞으면 억지로 안 먹어도 돼. 최 여사님이 당황하시며 시원한 물잔을 내미셨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쥔 채 그대로 식탁 위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노란 볶음밥 위로 번져갔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지만 한 번 터져버린 울음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사의 차가운 회의실에서도 소식을 처음 들었던 기숙사 방에서도 독하게 참고 버텼던 눈물이었습니다. 완벽한 천재로 보이기 위해, 상처받지 않는 기계로 보이기 위해 겹겹이 쌓아 올렸던 차갑고 거대한 얼음벽에 고추장이 섞인 이 정체불명의 따뜻한 스튜 국물이 처음으로 깊고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저를 위대한 과학자로 대접하며 수십억 원과 영주권을 내밀었지만 한국은 저를 며칠 굶은 불쌍한 막내딸로 대접하며 뜨거운 밥을 내밀었습니다. 내 조국이 불타 없어졌다는 거대한 사실보다 내가 당장 배가 고프고 춥다는 아주 작은 사실에 더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안전함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이라면, 이 낯선 사람들의 곁이라면 내가 굳이 천재가 아니더라도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쓸모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절대 쫓겨나지 않겠구나. 제가 어깨를 들썩이며 짐승처럼 오열하자 최 여사님은 제 등짝을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로 퍽퍽 두드려 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밥 넘어갈 땐 우는 거 아니야. 사람이 속이 든든해야 슬픔도 이겨내고 버티는 거다. 부모님 소식은 우리gang 서방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밥이나 푹푹 떠먹어. 저녁 식사가 끝난 후 강태성 형부는 제 옷소매를 잡아 끌며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아파트 옥상에는 낡고 흠집이 난 싸구려 천체 망원경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형부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더니 제게 망원경에 렌즈를 내밀었습니다. 처제 우주 공부한다고 했지? 중고시장에서 하나 주워왔어. 나사에 있는 수백억짜리 망원경보다는 구리겠지만 하늘이 다 똑같은 하늘이지. 보스턴 하늘 다르고 한국 하늘 다르겠어? 폭탄 떨어지는 무서운 하늘 말고 여기서 진짜 예쁜 별을 봐라. 저는 망원경에 조심스럽게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싸구려 렌즈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위로 아스라이 빛나는 겨울 별자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으로 조국의 하늘을 잃어버렸던 16살의 천재 소녀가 지구 반대편 한국의 허름한 아파트 옥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거대한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특유의 쩔쩔 끓는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 정말 오랜만에 깊고 단잠에 빠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훈훈한 열기가 제 얼어붙은 뼈속까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꿀맛 같은 늦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된장찌개의 냄새만이 아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던 강태성 형부가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한글로 무언가 딱딱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제 어제 푹 잤지? 자, 이건 형부가 처제를 위해 밤새 준비한 깜짝 선물이야. 처제 그 천재적인 머리, 한국에 왔다고 그냥 푹 썩히면 형부가 천벌받아. 내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괴물들만 모인다는 과학고등학교에 특별 편입학을 성사시켜놨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석하면 돼. 교복도 다 맞춰놨으니까.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쨍그랑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겨우 한 끼의 따뜻한 밥으로 마음의 균열이 생기긴 했지만 저는 아직 이 낯선 나라의 사람들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교라니요. 그것도 전국의 내로라 하는 천재들이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입시 전쟁을 벌인다는 한국의 과학고등학교라니요. 말도 완벽하게 통하지 않는 이방인 소녀가 이기주의와 극단적인 경쟁이 판을 치는 한국의 엘리트 교육 현장 한가운데로 던져진다는 것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만들어준 안도감은 아직 너무 얇고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방어벽을 세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보스턴의 영재 캠프보다 수십 배는 더 잔혹하고 숨막히는 진짜 전쟁터, 한국과학고등학교라는 지옥의 교실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무시무시한 이방인의 정글에서 살아남아 다시 한번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주의 법칙을 해석하는 한 소년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또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형부 강태성의 낡은 이 차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한국 과학고등학교의 정문은 마치 거대한 회색빛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나사가 후원했던 보스턴 영재 캠프의 자유롭고 활기찬 잔디밭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짙은 남색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무거운 백팩을 맨 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만 보며 빠른 걸음으로 교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서구적인 이목구비에 커다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제 모습은 마치 정밀하게 깎여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다 바퀴들 사이에 툭 떨어진 이물질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특별 배려로 편입학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만 교실 앞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숨통을 꽉 조여온 것은 지독할 정도로 무거운 적막감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는 차프심이 종이를 날카롭게 긁는 소리와 무거운 전공, 서적의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까만 눈동자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꽂혔을 때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보다 명백한 경계심과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이란에서 왔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우주 캠프에서 넘어왔다는 스펙은 이미 소문으로 쫙 퍼져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저는 환영받을 새로운 전학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신 등급을 깎아먹을 가장 강력하고 이질적인 포식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교실 맨 뒷자리 구석으로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누가 친구라도 해달래? 어차피 언어조차 완벽하게 통하지 않는 이 낯선 한국의 정글에서 제가 할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 콧대 높은 우물 안개구리들을 완벽하게 짓눌러버리고 제 천재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나아가 제 부모님을 구출하기 위해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 오만함이 교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심화 천체 물리 시간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물리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대기 역학의 난제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구로 귀환할 때 겪는 대기 마찰 계수와 궤도 이탈 변수를 구하는 문제로 대학원생들도 며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 수준의 악랄한 계산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으며 한국어로 무언가를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통역 앱을 통해 이어폰으로 들려온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수업 시간 내에 완벽하게 푸는 학생에게는 다가오는 국제물리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 학교 대표 티켓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교실 안에 한국 학생들은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며 미친 듯이 공식을 노트에 베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 문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투명한 유리 구슬처럼 보였습니다. 굳이 복잡한 계산식을 수십 줄 나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간의 변수를 아주 조금만 비틀어 직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단 세 줄의 공식으로 답이 튀어나오는 구조였으니까요. 저는 헛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일제히 저를 향해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뚜벅뚜벅 교단 앞으로 걸어 나가 물리 선생님의 손에 들린 하얀 분필을 말없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칠판의 빈 공간에 제가 머릿속으로 그린 직관적인 비선형 공식을 거침없이 휘갈기기 시작했습니다. 타다다. 고요한 교실의 하얀 분필이 초록색 칠판을 때리는 경쾌한 마찰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호와 시그마, 그리고 미지수들이 춤을 추듯 얽히고 설키며 단 1분 만에 완벽한 해답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분필을 탁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교실은 문자 그대로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은 떡 벌어져 있었고 물리 선생님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칠판의 공식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향해 어깨를 한번 으스해 보이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제가 천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너무 시시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저를 교실에서 더욱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끔찍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외계인 보듯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매점에서 사온 차가운 샌드위치를 들고 인적이 드문 도서관 구석 열람실에 처박혔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밥을 먹을 때도 무리를 지어 다니며 끊임없이 예상 문제를 묻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교과서는 형광펜과 포스트잇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펜을 하도 쥐어궂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창의성이나 우주를 꿰뚫는 직관력은 하나도 없이 그저 기계처럼 주입식으로 외우기만 하는 딱한 녀석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이 며칠 밤을 세운 그 미련한 노력 따위는 단 10분 만에 짓밟아 버릴 수 있어. 그런데 제 그 오만한 얼음벽에 처음으로 기이한 균열을 만들며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의 반장이자 제가 전학 오기 전까지 이 학교의 압도적인 전교 1등이었던 남학생 윤혜일이었습니다. 윤혜일은 다른 아이들처럼 저를 질투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차분하고 무심한 눈동자로 제 풀이 과정을 묵묵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혼자 도서관에서 양자 역학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혜일이 맞은편에 불쑥 노트북을 내려놓고 앉더니 제 모니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6번째 줄 수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소수점 셋째 자리 계산이 틀렸잖아. 그의 입에서 나온 유창하지만 억양이 딱딱한 영어를 듣는 순간 저는 발끈해서 쏘아붙였습니다. 겨우 소수점 하나야. 전체적인 흐름과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자잘한 계산 따위는 나중에 나사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고. 저는 영어로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제 날 선 반응에 윤혜일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직관이 뛰어난 건 인정해. 하지만 나실인 여긴 나사가 아니라 한국이야. 한국에서는 인공위성 발사 궤도를 계산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 오류 하나 때문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날아가고 프로젝트가 박살나. 우리는 완벽해질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검증하고 또 검증해. 혼자서 100점을 맞는 오만한 천재보다 완벽을 위해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는 미련한 노력이 결국엔 세상을 바꾸는 법이라고. 윤혜일은 서툰 영어에 한국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묘하게 제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습니다. 팀이라고? 서구의 엘리트 사회에서 팀이라는 것은 그저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자들이 제 발목을 잡는 거추장스러운 족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노트북을 거칠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의 그 미련한 노력과 팀워크가 내 천재성을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며칠 뒤 제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중간고사 대체 프로젝트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차세대 고효율 위성통신망을 지상기지국과 연동하여 설계하라는 무시무시한 과제였습니다. 선생님은 4명씩 조를 짜서 진행하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언어도 완벽하게 통하지 않는 열등한 녀석들과 점수를 나누느니 차라리 혼자서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 이 학교의 모든 콧대를 꺾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꼬박 일주일을 밤낮 없이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나사 캠프에서 다루었던 최신 논문들을 인용하고 저만의 독창적인 물리 공식을 대입하여 완벽에 가까운 통신망 설계도를 그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출을 단 하루 앞둔 날 밤, 저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끔찍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를 실제 한국이라는 특수한 지형에 대입하는 순간 제가 세운 모든 공식이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특유의 사계절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대기습도 편차,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지형의 전파방의 개수, 그리고 인구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도심의 지하 통신망 교란 데이터가 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구의 넓은 평원지대와 캘리포니아의 맑은 날씨를 기준으로 세운 제 완벽한 궤도 공식은 이 좁고 산이 많으며 사계절이 뚜렷한 역동적인 한국 땅에서는 도무지 작동하지 않는 반쪽짜리 쓰레기였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어로 된 그 방대한 기상청 데이터와 지형 자료를 혼자서 수집하고 번역하여 대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눈앞이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나의 직관이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에,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 티켓을 놓치면 부모님을 구할 권력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혼자 헐떡이며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교 1등 윤혜일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며칠째 밥도 굶어가며 혼자 끙끙대고 있는 꼴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나를 비웃고 조롱하겠지. 혼자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고 손가락질하겠지. 저는 방어적으로 잔뜩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윤혜일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책상 위로 백과사전만큼 두꺼운 검은색 바인더 하나를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바인더의 겉면은 얼마나 손을 탔는지 너덜너덜했고 그 안에는 형광펜으로 빽빽하게 밑줄이 그어진 방대한 양의 한국 지형 데이터와 기상청의 통신 교란 패턴 자료들이 아주 깔끔하게 영문으로 번역되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윤혜일은 며칠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피곤한 듯 목을 한번 꺾었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못 찾고 헤매고 있는 로컬 변수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조원들이 다 같이 밤새워서 영문으로 번역하고 교차 검증한 데이터야. 네 그 완벽한 궤도 공식에 이 데이터만 대입하면 이 학교 역사상 최고의 통신망 모델이 나오겠지. 가져다 써. 제 머리를 거대한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 단 한 자리를 두고 피 튀기게 싸우는 가장 강력한 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적군인 나에게 자신들이 피땀 흘려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아무 조건 없이 넘겨주는 것일까요? 어째서? 너는 나를 이겨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잖아. 내가 이 데이터를 써서 완벽한 과제를 내면 네가 질 텐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제 절규에 가까운 질문에 윤혜일은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저를 향한 얄팍한 적대감도 알량한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하고 기이한 연대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잖아. 네가 만점을 받든 내가 만점을 받든 결국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이겨야 하는 건 한국팀이야. 미국 나사 애들이 콧대 높이고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박살을 내줘야지. 혼자서 1등 해봤자 팀이 지면 무슨 소용이야? 빨리 그 공식에 대입이나 해. 시간 없어. 그날 밤 저는 텅 빈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소리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서구 사회에서 살아오며 배웠던 철저한 개인주의와 차가운 생존 법칙이 이 이상한 나라의 교실에서 완벽하게 박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피땀 흘려 모은 데이터를 대입하자 제 프로젝트는 단 한 번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결과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와 윤혜일은 나란히 국제물리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최종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인인 제가 특별 귀화 절차를 통해 저를 품어준 이 나라의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세계 무대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기적과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올림피아드 결승전 출국을 불과 보름 앞두고 열린 국가대표 합숙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천재들이 모인 연수원 식당에서 윤혜일을 비롯한 한국 팀원들과 다 같이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가 갑자기 끊기더니 미친 듯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뻘건 바탕에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새벽 3시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외곽 도시에 역대 최대 규모의 융단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현재 이란 전역의 국가통신망과 지하 전력망이 완벽하게 파괴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전면 단절된 상태입니다.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앵커의 목소리가 귀가에서 아득하게 웅웅거리며 멀어졌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쇠젓가락이 식판 위로 챙그랑 떨어졌습니다. 전면 단절. 그 말은 곧 피난처를 찾아 떠돌고 계실 부모님의 생사를 이제는 지구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영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윤혜일이 건넨 데이터를 보며 한국의 정을 느끼고 있을 때 제 조국의 부모님은 잿더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통신탑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긴 참혹한 전쟁통에서 두 노인이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조차 보이지 않는 새카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저를 구원할 기적이 형부 강태성의 그 낡은 수첩 속에서 시작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사의 최첨단 군사 위성조차 해내지 못한 오직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미련한 방식의 기적이었습니다. 식당의 대형 텔레비전에서 이란 전역의 통신망이 완벽하게 파괴되었다는 앵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식판을 엎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윤혜일과 다른 팀원들이 놀라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연수원 건물의 어두운 비상계단을 구르듯 뛰어올라 옥상 철문을 쾅하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옥상 난간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저는 숨이 끊어질 듯 헐떡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었습니다. 제가 대기역학의 비선형 방정식을 1분 만에 풀어내면 무엇합니까? 우주의 기원을 계산해 내고 인공위성의 궤도를 완벽하게 통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작 폭탄이 쏟아져 내리는 새카만 하늘 아래에서 저를 낳아준 부모님의 숨통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이 알량한 물리 공식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역겨웠습니다. 차라리 나사의 그 더러운 백지수표에 당장 사인을 했더라면 내 영혼과 조국을 팔아서라도 부모님을 구출해달라고 그 오만한 콜먼 박사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렸더라면 적어도 지금쯤 미국 정부의 특수구출팀이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지 않았을까. 지독한 후회와 뼈를 깎는 절망감이 저를 거대한 괴물처럼 집어삼켰고 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옥상 철문이 무언가에 부딪히듯 거칠게 열리며 짐승의 헐떡임 같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시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연수원 선생님들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서울에서부터 미친 듯이 과속을 하며 달려온 형부 강태성과 언니 파린이었습니다. 형부는 옥상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는 저를 단숨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멍하니 내려다보는 형부의 표정은 단순히 처제를 걱정하는 슬픔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맹수와도 같은 아주 매섭고도 번뜩이는 눈빛이었습니다. 형부 다 끝났어요. 테헤란 통신망이 다 파괴됐대요.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지 시체가 되었는지 영영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천재면 뭐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제가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자 강태성 형부가 커다란 두 손으로 제 양어깨를 부서질 듯 꽉 틀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나시린.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 넌 너의 완벽한 물리를 믿지? 형부는 모래바람을 마시며 맨손으로 사막에 도시를 세웠던 한국 아저씨들의 징그러운 오지랖을 믿어 통신망이 끊겼다고? 미국 인공위성이 모래 폭풍에 가려서 못 찾는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저는 형부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부 강태성은 20대 젊은 시절부터 십수년간 중동 지역의 거대한 교량과 댐을 건설하는 대형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 출신이었습니다. 형부는 덜덜 떨고 있는 저를 향해 한국인들만이 가진 그 지독한 근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제, 과거 우리 한국 건설쟁이들이 어땠는지 알아? 옛날에 말이야.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돈 몇 푼 쥐고 맨몸으로 뛰어들었던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달러 몇 푼 더 벌겠다고 간 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그 무식하고 끈끈한 개척 정신. 그 피와 땀이 지금 저 중동 바닥 지하 깊숙한 곳까지 거미줄처럼 다 깔려있다고. 형부는 그 자리에서 즉시 두꺼운 패딩 안주머니를 뒤지더니 모서리가 다 해져서 너덜너덜해진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다이얼을 미친 듯이 누르며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김 소장님, 저 강태성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제 처가 쪽 어르신 두 분이 테헤란 외곽에 고립되셨는데 폭격 때문에 통신이 다 끊겼습니다. 그쪽 현장에 우리 시멘트 납품하던 현지 업자 알리씨 아직 있죠? 그 친구 외곽 라인 좀 싹 다 뒤져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최 반장님. 예, 태성입니다. 이란 남부 국경 쪽으로 넘어가는 비밀 루트 아직 뚫려 아시죠? 그쪽으로 우리 중장비 넘기던 트럭 기사들 무전망 좀 싹 다 열어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제가 다 댈 테니까 사람 2명만 제발 찾읍시다. 그것은 제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나사의 최첨단 군사 위성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부터 중동에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서 땀 흘리며 모래바람을 마셨던 한국 건설 노동자들, 그들이 현지인들과 같은 솥에서 밥을 나누어 먹고 때로는 멱살을 잡고 싸우며 때로는 무너지는 갱도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해주며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기형적으로 엮어놓은 민간 네트워크가 이 새벽에 실시간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두바이의 한국인 소장이 테헤란의 현지 시멘트 업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사우디에 있는 한국인 반장이 이란 국경을 넘나드는 트럭 기사들에게 군용 무전기로 신호를 쳤습니다. 폭격으로 기지국 통신망이 파괴되었다면 직접 낡은 트럭을 몰고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전화가 안 되면 사람을 띄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나사가 수십억 달러짜리 위성으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볼 때 한국의 중년 아저씨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모래를 뒤집었으며 개미떼처럼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형부의 전화기에는 불이 났습니다. 연수원 1층 휴게실에 언니 8인과 헐레벌떡 택시를 타고 달려오신 최명숙 여사님까지 합류하여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인 채 형부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낡은 염주를 돌리며 끊임없이 불경을 외고 계셨습니다. 이란의 알라신이든 한국의 부처님이든 그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이 불쌍한 이방인 아이의 부모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면서요. 그리고 새벽 3시 20분 정막이 흐르던 휴게실 안을 찢어버릴 듯 형부의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일반 전화가 아니라 추적을 피하는 위성 전화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른 형부의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그의 굵은 두 눈에서 왈칵하고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르신, 장인어른, 저 태성입니다. 8인이 남편이요. 아유, 살아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부가 짐승처럼 오열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게 스마트폰을 넘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심한 전파 잡음과 함께 제가 그토록 듣고 싶어 미칠 것 같았던 익숙하고도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시린 내 딸 나시린이니? 우리는 안전하단다. 한국 건설 회사가 예전에 지어놓은 지하 깊은 대피 벙커에 숨어 있어. 여기서 알게 된 한국인 현장 감독관이 자기 비상용 위성 전화를 몰래 빌려주었단다. 밥은 잘 먹고 있니? 다친 데는 없고? 엄마였습니다. 하늘에서 무자비한 폭탄이 쏟아져 내리는 지옥 속에서도 기적처럼 한국 건설 현장의 거대한 지하 벙커로 피신하여 목숨을 부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거대한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한국인 아저씨들의 징그러울 만큼 끈질긴 오지랖과 끈끈한 정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끔찍한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가장 완벽한 환희이자 저를 살려준 이 기적 같은 나라의 사람들을 향한 맹렬한 감사함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생존을 확인한 그날 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얼음. 조각마저 완벽하게 녹아내려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이방인 천재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만 명의 한국인, 가족들이 든든하게 등 뒤를 받쳐주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가자 윤해일, 짐 싸자. 일본 도쿄로 건너가서 나사고 자시고 콧대 높은 놈들 다 박살을 내버리자고. 다음날 아침, 저는 그 누구보다 밝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윤해일과 팀원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 되어 출국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모님이 지하 벙커에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머릿속의 직관력과 지능은 2배 이상으로 팽창하며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 어떤 악마 같은 궤도 문제가 나와도 펜 하나로 전부 찢어버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로 출국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합숙훈련소 정문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차 문이 열리며 최고급 수제 구두를 신은 남자의 발이 빠져나왔을 때 펄펄 끓어오르던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말끔한 은발머리에 서류 가방을 들고 뱀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나타난 불청객. 그는 바로 보스턴에서 저에게 영주권 서약서를 들이밀었던 나사의 콜먼 박사였습니다. 그가 태평양을 건너 이 늦은 밤 한국의 훈련장까지 저를 쫓아온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부모님의 목숨을 미끼로 던지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잔인한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훈련소 정문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검은색 세단. 그 차가운 금속성 광택은 방금 전까지 부모님의 벙커 생존 소식을 듣고
펄펄 끓어올랐던 제 심장을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묵직하게 열린 차문 사이로 완벽하게 다려진 최고급 수트와 은발을 번쩍이며 내린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나사의 콜먼 박사였습니다. 보스턴에서 제게 부모님의 목숨을 미끼로 조국을 버리라고 강요했던 그 오만한 서구, 엘리트주의와 거대 자본의 상징 말입니다. 그는 한국의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전혀 위축됨 없이 오히려 이 외곽의 초라한 국가대표 훈련소 건물을 비웃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훈련소 주변의 흙냄새를 덮어버리며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곧 거대한 자본과 권력, 그리고 절대적인 힘의 냄새였습니다. 나시린, 이 작은 나라의 구석진 훈련소까지 너를 찾아오느라 꽤 고생을 했단다. 네가 보스턴에서 내 위대한 제안을 거절하고 도망쳤을 때 나는 네가 감정에 치우쳐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불쌍한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며칠 전 이란의 대규모 폭격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네가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을지 걱정이 되더구나. 그래서 내가 직접 아주 확실한 선물을 하나 들고 태평양을 건너왔지. 콜먼 박사는 훈련소 1층의 낡은 면회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 가방에서 다시 한번 그 지긋지긋한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내어 탁자 위로 밀어보냈습니다. 보스턴의 기숙사 방에서 제가 반으로 찢어버렸던 바로 그 백지수표와 영주권 서약서였습니다. 새로 인쇄된 빳빳한 종이 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연구, 지원금과 혜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하얀 종이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노려보자 콜먼 박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뱀처럼 교활하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방금 전 그 우스꽝스러운 한국의 민간 건설업자들의 도움으로 부모님과 위성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이미 정보망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 한국인들이 꽤나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렸더구나. 하지만 나시린, 아주 이성적이고 차갑게 계산을 해보거라. 지하 벙커? 그곳이 언제까지 안전할 것 같니? 물과 식량이 떨어지면 혹은 현지 무장 세력이 벙커의 환기구를 찾아내면 그 늙고 힘없는 네 부모님은 결국 도간에 든 쥐처럼 굶어 죽거나 총에 맞을 운명이야. 전화 한 통 연결했다고 목숨을 건진 게 아니란 말이다. 그의 말은 예리한 비수처럼 제 폐부를 깊숙이 찔러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형부 강태성의 민간 네트워크가 기적처럼 부모님을 찾아냈지만 사방에 폭탄이 터지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무기 하나 없는 민간인의 힘만으로 두 노인을 국경 밖으로 빼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콜먼 박사는 제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정확히 포착하고는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와 함께 밖에서 대기 중인 차에 타렴. 인천공항에는 보스턴으로 직행할 나사의 전용기가 시동을 켜놓고 널 기다리고 있어. 네가 비행기에 오르는 즉시 미 정부 산하 최정예 특수구출팀이니 부모님이 숨어있는 벙커에 좌표로 출동할 거다. 한국의 힘없는 민간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미국의 거대한 자본과 압도적인 군사력만이 해낼 수 있는 완벽한 구출 작전이지. 내일 아침이면 네 부모님은 안전한 보스턴의 최고급 병실에서 너를 안아보게 될 거야. 어때? 사인 한 번에 부모님의 완벽한 생존이 보장되는 거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그 어떤 인간도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밧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왔던 천체 물리학의 정점, 수십억 원의 돈, 흔들리지 않는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즉각적이고 확실한 생존 보장. 이 모든 것이 탁자 위에 놓인 종이 한 장과 펜자루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의 이성적인 뇌세포들은 당장 펜을 집어들고 사인을 하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태극마크,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들 부모님이 시체가 되어 돌아오신다면 제 천재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탁자 위에 펜을 쥐었습니다. 콜먼 박사의 입가에 완벽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펜 끝이 하얀 종이 위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드르륵. 면회실의 낡은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처제 짐은 다 쌌어? 내일 아침 일찍 공항 가야 하니까 빨리 올라가서 눈 좀 붙여. 양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캔 커피를 잔뜩 든 형부 강태성과 제 국가대표 트레이닝복 상의를 팔에 걸친 윤혜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면회실 안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콜먼 박사를 보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탁자 위에 놓인 영문 계약서와
제 손에 들린 펜을 보고는 단숨에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평소 사람 좋게 웃던 형부의 굵은 턱선이 무섭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콜먼 박사는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통역기를 통해 한국어로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방해하지 마시죠. 이 천재 소녀는 지금 자신의 위대한 인생과 부모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중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형부는 당장 콜먼 박사의 멱살을 잡거나 저를 향해 배신자라며 당장 펜을 내려놓으라고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뚜벅뚜벅 탁자 위로 다가오더니 제가 꽉 쥐고 있는 손 위에 자신의 크고 거친 손을 살포시 포개어 얹었습니다. 나시린, 이 미국 사람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 네가 저 종이에 사인하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한 곳으로 모실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형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형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네트워크로 현지의 식량도 몰래 넣어주고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는 있지만 총알이 빗발치는 국경을 넘는 작전은 아무래도 우리 힘만으로는 시간이 걸려. 근데 저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더 빠르게 두 분을 빼낼 수 있잖아. 나시린,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형부는, 아니 우리 한국 식구들은 다 이해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펄펄 끓는 지옥불에도 맨몸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고 저 미국 차에 올라탄다고 해도 절대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직 네 가족만 생각해. 형부나 태극마크 같은 건 다 버려도 돼. 형부의 그 묵직하고도 슬픈 그러나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신들의 조국을 대표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눈앞에서 뺏기는 마당에 저 거만하고 재수없는 서구의 자본가에게 굴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저의 안위와 제 부모님의 목숨만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사는 저를 도구로 썼지만 한국은 저를 완벽한 가족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혜일을 보았습니다. 윤혜일은 아무 말 없이 제가 평소에 매일 입고 다니던 짙은 남색과 보라색이 섞인 한국 트레이닝복을 제 어깨 위에 툭 걸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제 차가운 손에 쥐어주며 아주 덤덤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시린, 네가 여기서 미국으로 도망가면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근데 남아서 나랑 같이 도쿄로 가면 내가 가진 모든 데이터랑 내 시간 전부 다 바쳐서라도 네가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서게 만들어줄게. 선택은 네가 해, 천재소녀. 손에 쥐어진 캔 커피의 뜨거운 열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 속으로 미친 듯이 파고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뜨거움, 공항에 도착한 첫날 최명숙 여사님이 제 입에 넣어주셨던 그 매콤하고 뜨거운 고르메 사브지의 맛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번역한 데이터를 제 책상에 무심하게 툭 던져놓고 가던 윤혜일의 피곤한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통신이 끊긴 이란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처럼 부모님을 찾아내 연결해준 그 수많은 한국 아저씨들의 투박한 목소리들이 귀가에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사의 수십억 원짜리 백지수표를 버리고 이 낯선 땅으로 도망쳐 온 이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정교한 천체 역학 공식으로도 절대 증명할 수 없는 맹목적이고 미련한 사랑. 그 끈끈한 정이라는 이름의 무기가 저를 완벽하게 결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콜먼 박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파란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저를 얼마짜리 상품으로 매길지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펜을 탁자 위로 툭 던졌습니다. 나시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설마 그 알량한 감상에 젖어 부모님의 목숨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콜먼 박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깨에 걸쳐져 있던 한국 국가대표 트레이닝복 상의의 양팔을 제대로 꿰어 입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선명하게 박힌 태극마크가 유난히 무겁고도 미칠 듯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트레이닝복의 지퍼를 턱 밑까지 끝까지 올려 입으며 아주 또박또박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미국 정부의 특수구출 작전은 필요 없습니다. 제 부모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끈질기고 집요한 한국 건설쟁이 아저씨들이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뇌를 달러로 계산하는 나라의 용병으로 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밤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를 걱정해 준 이 사람들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뛸 겁니다. 그러니 이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는 두 번 다시 제 눈앞에 들이밀지 마시죠. 저는 탁자 위에 놓인 그 완벽하고 달콤한 계약서를 양손으로 움켜쥐고는
콜먼 박사의 눈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2번, 3번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찢겨나간 백지수표 조각들이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면회실 바닥으로 또다시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콜먼 박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저는 더 이상 그가 티끌만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양옆에는 산처럼 거대하고 든든한 한국의 형부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된 전교 1등 윤해일이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후회하게 될 거다. 아주 비참하게 짓밟히고 나서야 내 말이 옳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야. 독서를 퍼부으며 콜먼 박사가 면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검은 세단이 거친 굉음을 내며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전의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도쿄의 결승전 무대에서 이 숭고한 결단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한가운데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관문이 세계의 모든 석학들이 포기해버린 악마의 난제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저의 직관력과 한국팀의 미련한 희생정신은 그 지독한 불가능의 벽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나사의 콜먼 박사가 퍼부은 저주 섞인 독서를 뒤로하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드디어 국제물리 올림피아드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부서지는 새하얀 구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속으로 수백 번, 그리고 수천 번을 맹렬하게 다짐했습니다. 이기겠다. 반드시 완벽하게 승리해서 나를 거두어주고 제 부모님을 지켜준 이 위대한 나라의 재단에 금메달을 바치겠다. 하지만 결전의 장소인 도쿄대학의 거대한 돔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 우리의 그 뜨거운 결의는 너무나도 참혹한 절망의 벽 앞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선발된 최상위 천재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대회 주최 측이 경기장 정중앙에 거대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마지막 결승 과제를 띄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본 각국의 대표팀, 지도 교사들조차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난이도에 절망하며 그 자리에서 펜을 내려놓고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등학생 영재들의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체 물리학 석학들조차 수십 년 넘게 매달렸지만 도무지 풀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영원한 미제로 포기해버렸던 이른바 악마의 영역이라 불리는 초고난도 비선형 천체 역학의 실제 적용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정체는 이러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대기 교란 상황 속에서 지구, 적궤도를 도는 수만 개의 위성 파편 충돌을 방지하고 실시간으로 통신 위성의 궤도를 재설정하는 완벽한 융합 공식을 설계하라는 것이었죠. 이 잔인한 장벽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 시간은 겨우 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올림피아드 결승전은 개인 과제와 함께 팀 전체가 공동으로 도전하는 최종팀 과제가 합산되어 국가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개인 과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이 최종팀 과제에서 만점을 받는 것이야말로 종합 우승의 핵심 열쇠였죠.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 저는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대형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신경세포들이 미친 듯이 스파크를 튀기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기상 이변의 변수들과 궤도 방정식. 이것은 제가 한국과학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끙끙대던 바로 그 통신망 문제의 우주적 확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비웃는 대신 전교 1등 윤해일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무심하게 던져주었던 두꺼운 검은색 바인더의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변화무쌍한 사계절과 극단적인 기후를 버텨내는 방대한 실측, 데이터들이 제 머릿속에 직관적인 물리 공식과 거대한 화학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보인다. 길이 완벽하게 보인다. 어떻게 변수를 통제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지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큰 그림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벅찬 기쁨도 잠시 저는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이게도 저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직관이 맞다는 것을 완벽한 수식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하위 변수들을 동시에 계산하여 하나의 거대한 식에 오차없이 대입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어도 혼자서 이 모든 연산과 검증을 처리하려면 최소 10시간은 좋게 걸릴 미친 작업량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3시간 30분 남짓.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해. 여기서 끝인 건가? 결국 개인의 천재성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물리적 장벽 앞에서는 한낱먼지에 불과한 것인가. 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자신의 개인 과제 시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윤혜일이 불쑥 제 팔꿈치를 툭 쳤습니다. 나시린 표정이 왜 그래? 너 답 찾았지? 궤도 보이냐? 제가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찾았어. 근데 혼자서는 도저히 계산할 시간이 안 나와. 변수가 너무 많아. 나 혼자서는 절대 4시간 안에 증명할 수 없어. 끝났어. 그 말을 들은 윤혜일은 아주 잠시,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과제 시험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험지에는 그가 한국에서 수년 동안 코피를 쏟아가며 피땀 흘려 준비해온 노력의 결정체가 담겨 있었고, 그것을 풀어내면 그토록 원하던 세계 최고의 명문대 진학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혜일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개인 시험지를 덮어버리더니 팀 과제 답안지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반대편에 앉아있던 우리 팀의 박도진과 송지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그것은 세상의 어떤 언어나 논리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한국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지독하고도 끈끈한 텔레파시였습니다. 박도진과 송지은 역시 일말의 미련도 없다는 듯 씩 웃으며 자신들의 개인 과제를 미련 없이 덮어버리고 팀 과제에 합류했습니다. 나시린, 지금부터 네 머릿속에 있는 그 직관적인 큰 그림을 우리한테 쪼개서 던져. 내가 A구역 대기 마찰 계수를 계산할게. 지은이가 B구역 궤도 이탈 변수를 맞고 도진이가 우리 둘의 값을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한다. 넌 그냥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우리한테 지시만 내리고 마지막 결론만 뽑아내. 까짓것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풀다 도망친 문제, 우리 한국팀이 다 같이 박살을 내주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너희들 미쳤어? 이렇게 하면 너희 3명의 개인 점수는 완벽한 0점이 돼. 개인 메달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의 인생과 미래가 걸려있잖아. 윤혜일이 펜의 플라스틱 뚜껑을 이빨로 물어뜯어내며 저를 향해 씩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잖아. 미국 나사 애들처럼 각자 잘나서 혼자 100점 맞고 혼자 메달 따는 건 우리 한국 스타일 아니야. 한국에서는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아야 우리도 같이 사는 거야. 팀 과제에서 만점을 받으면 종합점수로 다 뒤집을 수 있어.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첫 번째 공식부터 불러. 시간 없어, 천재소녀. 눈시울이 붉어지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서구의 차가운 엘리트주의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영광을 완전히 희생해서라도 팀 과제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지독하게 미련하고도 위대한 한국 특유의 희생적 팀워크가 이 도쿄의 거대한 결승전 무대 한가운데서 무서운 속도로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의 4시간은 마치 거대한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의 궤도 공식들을 미친 듯이 쏟아내며 수만 개의 변수들을 3명에게 분배했습니다. 윤혜일과 지은이, 도진이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손가락에 쥐가 나도록 볼펜을 굴리며 수천 개의 연산을 미친 듯이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천재들이 자신들의 알량한 개인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각자 고군분투하며 이기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오직 대한민국 대표팀의 4명만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서로의 숨소리를 완벽하게 공유하며 악마의 난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뜨거운 땀으로 흥건했고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이면지가 눈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종료 30초 전입니다. 장내 아나운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대한 돔을 울리는 순간 윤혜일이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마지막 궤도 검증값을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그 값을 낚아채듯 받아 제 최종 공식의 마지막 빈칸에 우겨 넣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모든 궤도가 제자리를 찾아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수십 년 동안 뚫지 못했던 그 견고한 불가능의 장벽이 한국의 고등학생 4명이 뭉친 땀방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침표를 쾅 찍음과 동시에 경기 종료를 알리는 날카로운 버저 소리가 돔 경기장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4명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펜을 집어 던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모든 채점을 마친 백발의 심사위원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적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미제로 남을 줄 알았던 마지막 천체. 역학팀 과제에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만점입니다. 자신의 개인 점수를 완벽하게 포기하고 팀 전원이 하나의 거대한 지성에 매달린 올림피아드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전략.
이 팀 과제 만점으로 종합 점수를 역전한 올해 국제물리 올림피아드의 압도적인 종합 우승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장래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각국의 천재들과 지도 교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악 섞인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윤혜일과 지은이, 도진이는 서로의 목마를 태우고 끌어안으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땀냄새 나는 보라색 트레이닝복 품에 파고들어 안기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 혼자만의 알량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미련할 정도로 저를 믿어준 우리 대한민국의 끈끈한 정과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거대한 태극기를 몸에 두른 채 경기장 밖으로 나오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터지는 가운데 보스턴 영재 캠프에서 제게 끔찍한 모욕을 주었던 바로 그 서구권 매체의 기자가 또다시 무례하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나시린 양, 당신은 조국 테헤란이 불타는 와중에 나사의 수십억 원짜리 제안과 미국 영주권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국팀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아이비리그 진학을 바닥으로 던지면서까지 당신의 공식을 도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완벽한 미국을 버리고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를 고집한 겁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수백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주변이 일순간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왼쪽 가슴에 달린 태극마크를 오른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모래바람을 뚫고 제 부모님을 벙커로 피신시켜준 한국 건설 현장 아저씨들의 투박한 땀방울과 저를 위해 밤새 돋보기를 끼고 매콤한 할랄 스튜를 끓여주신 최명숙 여사님의 거친 두 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 양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이방인인 저를 위해 자신의 가장 찬란한 미래를 포기해준 이 미련하고도 위대한 한국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사는 저를 데려가기 위해 제 머릿속에 든 뇌의 가치를 달러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낯선 공항에 도착한 저를 안아주며 오늘 하루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를 가장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서구의 엘리트 사회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 고립된 차가운 천재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는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제 뇌는 개인이 가질 수 있지만 제 심장을 펄펄 뛰게 하는 것은 오직 이 대한민국의 따뜻한 정뿐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나시린입니다. 저는 완벽한 영어로 아주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대답이 통역기를 타고 현장에 흘러나가는 순간 그 무례했던 기자의 입이 서서히 다물어졌고 주변을 둘러싼 수백 명의 서구 기자들은 무언가에 거대하게 얻어맞은 듯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자본과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한국인들의 뜨거운 밥 한 끼와 맹목적인 희생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는 벅차고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천재 소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꾼 사투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나사의 거대한 예산, 과거부터 중동 펄펄 끓는 사막에 깔린 수만 킬로미터의 한국 민간 네트워크, 그리고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스스로 내던진 백지 시험지 3장이 만들어낸 인류의 기적. 결국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이 생중계를 지켜보던 나사의 콜먼 박사는 이렇게 뼈저린 패배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돈으로 천재의 차가운 뇌를 사려 했지만 한국은 투박한 밥 한 끼로 천재의 뜨거운 심장을 통째로 얻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무도 이방인 소녀의 캄캄한 내일을 믿어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영주권을 인질로 몰아세울 때 한국의 가족들은 조용히 매콤한 스튜를 끓여냈고 16살의 한국 아이들은 묵묵히 자신의 메달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그 희생이 가장 이기적인 세상을 완벽하게 이겨냈습니다.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화면 터치 한 번과 공유 하나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비를 함께 맞아주는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위대한 명분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정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